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이야기는 미국 텍사스에 사시는 한 어머님께서 저희 채널에 직접 제보해 주신 실화입니다. 그녀는 14살 아들을 홀로 키우는 싱글맘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단짝 친구가 총격 사고로 세상을 떠났을 때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다음은 나일 수도 있어. 학교에 가는 게 아니라 전쟁터에 보내는 기분이었다고 합니다. 수업보다 총기 대피 훈련을 먼저 배워야 하는 교실, 병원에 가려면 수천 달러를 고민해야 하는 의료 현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견디며 다 그런 거지라며 살고 있었죠. 하지만 우연히 접한 한 나라의 소식이 그녀의 생각을 완전히 뒤바꿨습니다. 한국은 경찰도 총을 안 들고 다닌다고, 한국에서는 아이들이 혼자 지하철을 타고 다닌다고 믿기지 않았지만 그녀는 직접 확인하러 떠났습니다. 그리고 단 2주, 서울에서 경험한 삶은 그녀와 아이의 심장 박동을 바꿔 놓았습니다. 그녀는 결국 모든 것을 정리하고 아들과 함께 서울로 이주하기로 결심합니다. 오늘 영상은 바로 그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한 엄마가 아이의 생존을 위해 선택한 나라, 대한민국. 그 선택의 순간과 서울에서 새로 시작된 삶의 모든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당신이라면 과연 이 결정을 내릴 수 있었을까요? 바로 지금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잠깐 1초만 투자해서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에 사는 마리사 윌리엄스라고 합니다. 올해로 40이 되었고 14살 아들 제이든을 혼자 키우고 있는 싱글맘이에요. 직업은 공립중학교의 영어 교사로 지난 12년간 아이들을 가르치며 살아왔습니다. 오늘 제가 이 사연을 쓰게 된 이유는 제 아들과 제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된 한 나라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다름 아닌 지구 반대편에 있는 대한민국이죠. 사실 저는 평생 미국 외의 삶에 대해 크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여기서 태어나 자랐고 대학도 이곳에서 나왔으며 직장도 이 도시 안에서 다녔습니다. 일상을 지탱하는 모든 요소들이 익숙했고 설령 문제가 있더라도 어디든 다 비슷하지라는 생각으로 넘기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저의 인식이 완전히 무너진 날이 있었죠. 바로 제 아들의 단짝 친구 리오가 총격 사고로 세상을 떠난 그날입니다. 그날은 12월의 어느 평범한 토요일이었습니다. 제이든과 리오는 오후 3시쯤 동네 편의점에 간다고 했고 저는 늘 하던 대로 조심하고 금방 와라고 말했어요. 불과 20분 후 리오의 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울음소리, 사람들의 비명, 그리고 병원으로 가야 해요라는 외침. 저는 곧바로 병원으로 달려갔고 그곳에서 리오가 심각한 총상을 입고 중환자실에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몇 시간 후 아이는 끝내 숨을 거두었고 제이드는 그 순간을 바로 옆에서 목격했던 겁니다. 범인은 10대 후반의 갱단원이었고 단순한 길거리 다툼이었대요. 리오는 그저 그 근처에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 제이드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린 나이에 겪기엔 너무도 큰 충격이었죠. 밤마다 울면서 악몽에서 깼고 집 밖에 나가는 걸 거부했습니다. 학교에 가는 것조차 공포였고 사람 많은 곳은 더더욱 가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 아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다음은 나일 수도 있어. 밖에 나가면 안 될 것 같아.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주저앉아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이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자책감, 그리고 그런 불안한 나라에서 살고 있다는 현실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건 이 모든 상황이 저에게 당연하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학교에서는 매월 총기 대피 훈련을 진행하고 학생들은 문을 걸어 잠그고 책상 밑에 숨는 법을 배웁니다. 복도에는 CCTV와 무장경찰이 배치되어 있고 교실 문은 대부분 이중보안 장치가 되어 있어요. 이런 시스템을 바라보며 저는 늘 이렇게 생각했죠. 그래, 미국에서는 어쩔 수 없지. 다른 나라들도 다 이런 거 아닐까?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알고 있던 상식이 완전히 뒤집히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퇴근 후 늦은 밤 무심코 유튜브를 보다가 한 영상에 시선이 멈췄어요. 제목은 한국의 학생들 총기 공포 없는 학교 생활이었습니다. 그 영상 속에서 한국의 중학생들은 혼자 지하철을 타고 통학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교복을 입고 스마트폰을 보며 웃고 있었고 부모들은 걱정 없이 아이를 학교에 보내고 있더군요. 길거리는 깨끗했고 사람들은
노트북을 카페 테이블 위에 놓고 화장실에 다녀왔습니다. 영상을 보던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게 진짜 현실이라고? 바로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한국 총기 사고, 한국 학교 안전, 한국 의료 시스템. 그리고 저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총기 소유가 금지되어 있고 경찰조차 일상 근무 중에는 총을 휴대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총기 사고는 연간 한 건도 되지 않으며 일반 시민이 총을 본다는 건 거의 영화 속 장면이라고 했어요. 심지어 경찰이나 군인도 총기 사용 시엔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만큼 폭력 범죄 발생률도 낮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전국민 의료보험 제도가 있어 응급실 진료비가 보통 $2030 수준이며 각종 검사가 신속하게 이뤄진다고 했어요. 미국에서는 응급실에 가는 것만으로도 몇천 달러가 청구될 수 있기에 웬만하면 가지 않는 것이 보통이죠. 그런데 한국에서는 아프면 병원 가면 된다는 상식이 통용된다고 했습니다. 그걸 보며 저는 진심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문화 차이가 아니라 아예 시스템 자체가 다른 거구나. 저는 그날 이후로 한국에 대한 정보를 매일같이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의 생활 수준, 교육 시스템, 범죄율, 외국인 커뮤니티, 주택 임대 시스템, 국제학교 정보까지 하나하나 찾아볼수록 놀라움과 동시에 부끄러움이 몰려왔습니다. 왜 나는 이걸 이제야 알게 된 걸까? 왜 우리는 당연하게 총격을 견디며 살아야만 하는 걸까? 그 즈음 제 직장 동료 교사 중 한 분이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한국국제학교와 교환 프로그램 추진 중인 거 알았어? 저는 그 말을 듣고 망설임 없이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는 2주간의 단기 교육 교환 프로그램에 선정되어 한국 서울의 한 중학교로 참관 교사로 가게 되었습니다. 제 인생의 모든 것이 그 순간부터 움직이기 시작했죠.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예약하던 밤, 제이든에게 물었습니다. 우리 한국에 가볼까? 엄마가 일하는 동안 넌 국제학교 체험 수업도 할 수 있대. 아이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기선 총 안 쏴요? 그 질문을 듣는 순간 저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응. 거긴 총을 못 가지게 돼 있어. 경찰도 평소엔 총을 안 들고 다닌대. 그날 제 아들은 오랜만에 웃으며 잠들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제 아이가 매일 밤 총소리 없이 잠들 수 있는 세상으로 데려가야 할 때라는 것을요. 2024년 봄, 저는 12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교환교사 프로그램으로 한국을 찾은 첫날, 공항에 내리자마자 느낀 감정은 이질감이 아닌 안정감이었습니다. 공항은 조용하고 질서정연했고 표지판은 영어와 한국어로 병기되어 있었으며 입국 심사는 놀랄 만큼 빠르고 간단했습니다. 이렇게 조용한 공항은 처음이야. 솔직히 조금 어리둥절했습니다. 미국의 대형 공항에서 느끼던 번잡함, 고함치는 사람들, 불편한 공기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입국 수속을 마치고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 시내로 향하는 길, 창밖 풍경을 보며 저도 모르게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이런 느낌 몇 년 만이지. 제가 배정된 곳은 서울 강남구의 한 중학교였습니다. 전통 있는 학교로 글로벌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운영하는 곳이었죠. 출근 첫날 교장 선생님을 비롯한 선생님들께서는 따뜻하게 저를 맞아주셨고 무엇보다 영어로 대화가 가능하다는 점에 놀랐습니다. 선생님들은 이미 수차례 외국 교사들과 협업한 경험이 있었고 학생들 역시 영어를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은 매일 아침 학교에서 벌어졌습니다. 학생들은 지정된 시간보다 10분 일찍 도착했고 누구 하나 떠들거나 장난치는 아이 없이 교실로 들어갔습니다. 교복을 단정하게 입고 서로 인사하며 자리에 앉는 모습은 제가 미국에서 보던 아이들의 모습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점심시간에는 모두가 급식실로 이동했습니다. 아이들은 트레이에 음식을 담고 질서정연하게 식사를 시작했고 식사를 마친 후에는 직접 식기를 반납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학교 곳곳에 경비원이나 경찰의 모습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서 경찰이 필요 없는 걸까요? 제가 한국인 동료 교사에게 조심스레 물었더니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들도 이 사회의 일원이라는 의식이 강해요.
그리고 학교가 안전해야 한다는 건 모두가 공감하는 가치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깊이 무언가 찡하게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지금 제가 느끼는 이 평온함은 단순한 문화 차이가 아니라 사회 전반의 신뢰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아들 제이든도 같은 시기에 서울의 한 국제학교 체험 프로그램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많이 긴장했지만 아이들은 금세 친구가 되었고 제이든은 오랜만에 환한 얼굴로 재미있었어라는 말을 꺼냈습니다. 심지어 며칠 지나고 나서는 여기서 계속 학교 다닐 수는 없을까? 라고 물어보기까지 했습니다. 그 아이가 처음으로 웃으며 뛰어노는 모습을 봤던 날, 저는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공원에서 한국 아이들과 축구를 하던 제이든은 리오가 떠난 후 처음으로 평범한 소년의 모습을 되찾고 있었어요. 괜찮아, 괜찮아. 우리 여기 잠깐 있는 거니까. 입술을 깨물려 말했지만 제 마음은 이미 다른 결정을 향해 달리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의 생활은 점점 더 놀라움을 안겨주었습니다. 길거리 가게에 핸드백을 두고 자리를 비우는 사람들, 밤 10시에도 혼자 버스를 타고 귀가하는 여학생들, 스마트폰을 보며 지하철역에서 웃고 떠드는 사람들, 그 모든 것이 위험이라는 단어와 동떨어져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교사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한 선생님이 그러시더군요. 마리사 선생님, 미국에서는 이렇게 늦게까지 밖에 있으면 위험하지 않나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멍해졌습니다. 네, 미국에선 이 시간에 여자가 혼자 밖에 있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택시도 못 믿고 공원은 더더욱 가면 안 되죠. 저는 미국에 있을 때 항상 차 문을 2번 잠그고 밤엔 창문을 닫고 문 앞에 가구를 세워두곤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에서는 그 모든 걸 잊고 살 수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놀라웠던 건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었습니다. 제이든이 감기에 걸렸을 때 학교에서 소개받은 병원을 찾았는데요. 진료는 빠르고 간단했으며 비용은 불과 15,000원이었습니다. 환자 등록, 문진, 처방까지 20분이면 끝났고 약은 바로 옆 약국에서 조제해 받을 수 있었습니다. 미국이었다면 의사 예약을 잡는 데만 며칠이 걸렸을 거예요. 게다가 보험 적용이 되더라도 진료비는 수십에서 수백 달러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속으로 계산기를 두드리며 생각했습니다. 이거 진짜로 가능한 시스템이야? 어떻게 이렇게 저렴하고 빠를 수 있지? 그날 밤 저는 호텔 침대에 누워 제 자신에게 질문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던 삶은 정말 정상적이었을까? 총을 피하는 삶이 일상이 되어버린 그 나라에서 나는 계속 살아야만 할까? 그리고 그 질문의 답은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제게 평화를 선물해 주었고 제 아들에게 안전한 미래를 상상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서울에서의 이주는 마치 꿈처럼 지나갔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있었다면 하는 아쉬움 속에 저와 제이드는 다시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인천공항을 떠나는 비행기 안에서 제이드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꼭 다시 오자. 그 말이 그렇게 무겁게 들릴 줄은 몰랐습니다. 텍사스 오스틴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현실은 단숨에 저를 붙잡았습니다. 낯선 이들의 거친 목소리, 공항을 가득 메운 보안 검색대, 불쾌한 공기와 눈을 마주치지 않는 사람들. 서울과 비교하면 모든 것이 더딘 듯했고 무거웠습니다. 자동차에 올라타자마자 라디오에서는 또 하나의 총격 사건 소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오스틴 북부 마트에서 발생한 총격으로 인해 2명 사망, 4명 부상.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저는 제이든을 꼭 껴안았습니다. 아이는 낯선 침대가 불편한지 이리저리 뒤척이며 잠들지 못했고 창문 밖의 경적 소리와 이따금 들리는 싸움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엄마, 여기선 다시 무서워. 그 말은 제 가슴을 찢는 칼날 같았습니다. 며칠 후 저는 직장에 복귀했고 학교에서는 새로운 학기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수업 중에 학생들이 갑자기 소리를 질렀을 때 제 심장이 쿵 내려앉는 기분을 느꼈고 복도에서 경찰견이 지나갈 때마다 불안함이 엄습했습니다. 서울에서의 질서정연하고 평화롭던 학교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적인 밤이 찾아왔습니다. 토요일 밤 9시 30분, 저희 집에서 800m 떨어진 쇼핑몰에서 대규모 총격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총성이 울려 퍼졌고
경찰차 사이렌 소리는 하늘을 찢었습니다. 제이드는 공포에 질려 책상 밑으로 기어들어갔고 저는 마치 전시 상황처럼 불을 끄고 커튼을 닫으며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을 가득 채운 건 단 하나였습니다. 여긴 우리 아이가 살아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야.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제 삶의 모든 것을 걸고 한국으로 이주하겠다고요. 다시 학교로 가서 교장 선생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이번 학기를 마지막으로 한국에서 새 출발을 하겠습니다. 제 아들과 함께요. 교장은 저를 뚫어지게 바라보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그건 감정적인 판단이에요. 잠깐 다녀온 나라에 환상을 가지는 것일 수도 있고요. 미국도 변화하려 노력 중입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미국이 변화하는 동안에도 매일 총격으로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제 아이가 살아있는 동안 저는 그 가능성에 제 삶을 걸 수 없습니다. 주변의 반응도 차가웠습니다. 한국, 거긴 말도 안 통하고 물가도 비싸잖아.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좋은 곳 아니야. 다 겉보기야. 애 데리고 도망가는 거야, 마리사. 그건 현실 도피야. 하지만 제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도망이 아니라 선택이에요. 저는 제 아이를 지키기로 한 거예요. 제이든에게 한국행을 다시 제안했을 때 아이의 반응은 눈물로 돌아왔습니다. 진짜로 가는 거야. 엄마? 응. 엄마가 우리 둘을 위해 큰 결정을 내렸어. 그날 밤 아이는 제 품에서 잠이 들었고 저는 비로소 깊은 한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이후 저는 본격적으로 이주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서울에 있던 국제학교에서 장기 교환 교사 자리를 제안했고 거주할 수 있는 외국인 전용 아파트도 추천받았습니다. 비자, 보험, 이사 준비, 통역, 아이의 전학 처리 등 수많은 문서와 절차들이 있었지만 그 어느 것 하나 두렵지 않았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미국의 몇몇 동료 교사들 역시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나도 만약 조건만 맞으면 한국 가보고 싶어. 정말 그렇게 좋은 곳이야? 한국? 진지하게 알아볼게. 처음에는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았던 제 결심이 점차 공감과 관심으로 바뀌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드디어 2025년 1월, 저는 제이든과 함께 두 번째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이제는 여행이 아니라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기 위한 발걸음이었습니다. 비행기에서 제이든은 제 손을 꼭 잡고 속삭였습니다. 엄마, 여기선 우리 숨 쉴 수 있을까?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응, 제이든. 이제 우린 매일 걱정 없이 숨 쉴 수 있을 거야. 2025년 1월 5일, 저와 제이든은 인천국제공항에 두 번째로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방문자가 아닌 이주민의 신분으로요. 서울의 차가운 겨울바람이 얼굴을 스쳤지만 그날만큼은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린 제이든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엄마, 나 이 냄새 기억나. 좋은 냄새 같아. 도착 당일 미리 계약해둔 서울 강남구의 외국인 전용 아파트에 입주했습니다. 낯선 동네, 낯선 언어, 낯선 사람들.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려움보다는 설렘이 더 컸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친 주민들은 먼저 인사를 건넸고 관리실 직원분은 영어로 안내해 주시며 필요한 것들을 친절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생활 초기에는 크고 작은 시행착오들이 있었습니다. 마트에서 물건을 고르다가 된장과 고추장을 헷갈린다든가 교통카드 충전 기계를 이해하지 못해 버스를 놓친다든가 하는 일들이었죠. 하지만 이런 작은 실수들조차 낯설기보다 신선한 체험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놀라울 만큼 친절했습니다. 지하철에서 길을 헤매고 있으면 누군가가 다가와 영어로 도와주었고 버스 기사님은 제이든이 헷갈려하는 모습을 보고 괜찮아요. 이리 타요라고 미소 지으며 말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저희 모자는 서울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제이든은 서울의 국제학교에 전학했고 저는 해당 학교의 글로벌 파트 교사로 정식 채용되었습니다. 첫 출근 날 학교 복도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고 동료 교사들은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새로운 삶을 시작했구나. 제이든은 어느새 친구도 사귀고 방과 후엔 태권도 수업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의 얼굴에는 예전 텍사스에서 사라졌던 생기와 자신감이 돌아왔습니다.
엄마, 오늘은 태권도 도장 가다가 만난 형이 한국어로 장난을 쳤어. 나도 조금씩 알아듣고 있어. 그 아이의 밝은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조용히 눈물을 삼켰습니다. 문화 차이로 당황했던 순간도 물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식당에서 반찬이 계속 나오는 걸 보고 이거 돈 더 내는 건가요? 라고 물었고, 병원에서 예약 없이 진료를 받았을 때는 이렇게 빨리 끝나도 되는 건가요? 라며 의사 선생님을 의심하기도 했죠. 하지만 그런 놀람은 점차 감탄으로 바뀌었습니다. 처방약을 15분 만에 받아 집에 돌아오는 길, 제이든이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미국에선 이거 하려면 하루 종일 걸렸잖아. 그래요. 그 말이 정확했습니다. 한국에선 당연한 것들이 저희에겐 기적 같았거든요. 그리고 어느 날 저희에게 아주 중요한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밤늦게 집에 돌아오던 제이든이 말없이 제 옆에 앉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 이제 괜찮아. 이제 무섭지 않아. 저는 아무 말 없이 그 아이를 안았습니다. 그 아이의 심장 소리가 들렸고 숨소리가 평온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제가 원하는 삶은 바로 이 소리였다는 것을요. 총소리 아닌 숨소리, 비명 아닌 웃음소리, 그것이 저와 제 아들이 진짜로 원했던 삶이었습니다. 이제 저희는 한국에서의 삶에 익숙해졌습니다. 아파트 근처의 시장 상인 아줌마는 저희를 알아보고 인사해 주시고, 학교 앞 빵집에서는 제이든이 좋아하는 소보로빵을 준비해 두기도 합니다. 제가 주말마다 다니는 한강변 산책길은 미국에서 매일 두려움 속에 살던 저에게는 하나의 성지가 되었죠. 그곳에서 강물 소리를 들으며 걷다 보면 문득문득 생각이 납니다. 내가 정말 옳은 선택을 했구나. 물론 한국의 삶도 완벽하진 않습니다. 언어 장벽은 여전히 존재하고 물가가 비싸거나 관료적인 절차에 답답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만하다는 감정이 든다는 것입니다. 아니, 살아있다는 실감이 드는 곳이라는 게 더 정확하겠죠. 이제 저는 미국으로 돌아갈 계획이 없습니다.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돌아간다 해도 예전처럼 살 수 없을 거예요. 총기를 걱정하며 아이를 학교에 보내던 삶으로는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여기서 제이든과 함께 매일을 살아갑니다. 총성이 아니라 봄날의 벚꽃 소리를 들으며요. 이 이야기를 읽고 계신 분들 중 누군가는 저를 비현실적이라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삶을 선택할 권리는 누구에게나 있고 아이를 지키려는 부모의 결정엔 이유가 필요 없습니다. 혹시 저처럼 고민하는 분이 계시다면 한국이라는 나라를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그 여정에서 용기를 얻으셨다면 저희처럼 두 번째 인생을 시작해 보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길 바랍니다. 여러분이라면 과연 이 어머니와 같은 결정을 내릴 수 있었을까요? 총소리에 익숙해진 세상과 웃음소리에 둘러싸인 세상 중 당신은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이 어머니의 선택을 어떻게 보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더 많은 실화 기반 감동 이야기와 믿기 힘든 한국의 면면이 궁금하시다면 꼭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런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공유와 댓글도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사연도 기다리고 있습니다.